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 탐스런 지금 강의하고 있는 황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선거를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할 때 뭐 조금 제가 넓게 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석구석해서 그러니까 개념 강의를 통해서 문제가 다 풀릴 수 있게끔 이제 좀 해드리는 강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강의 좀 더 신경 써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복습 좀 더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과 정치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강에 대해서 이제 퀴즈로 한번 복습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죠?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 오케이.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리고 요거는 요 다음 강에서요. 시민단체하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게가 있습니다.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이거는 당정협의회. 주로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이제 당정협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4번. 의원 내각 정부 형태를 띠는 국가에서 양당제의 정당 유형이 나타난다면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될 것이다. 아니죠. 단독 내각이죠. 그 다음 85번.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명확하지요. 됐습니까? 왜?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6번.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맞고.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서 능률적인 국정 운영의 가능성이 높다? 맞죠? 맞고. 88번.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외한국인, 예를 들어서 재미교포, 재중교포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는 그 외국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선거 원칙 위반되는 겁니까? 평등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선거권의 인구 편차, 이건 평등선거 위반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90번.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대표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무투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는 84번하고 88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O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이제 일로 와서 이제 한 번씩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선거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할 때 법과정치 이제 그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수능 수험생들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선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복잡해지기는 해요.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 이외에는요. 실제로 선거 파트의 개념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드릴 기회가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탐스런 요거 이제 제가 40강 기획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는데 처음에 하는 건 저하고 요거를 정리합니다. 선거구 제도를 정리합니다. 선거구 제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이 선거구라고 하는 건 선거를 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선거구는 작은 선거구도 있고요. 큰 선거구도 있어요. 됐습니까? 작은 선거구도 있고 큰 선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구라고 하는 건 반드시 누가 정해야 됩니까? 법이 정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다. 틀립니다. 총리가 정한다. 틀립니다. 대법원장이 정한다. 틀립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다 틀립니다. 법이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회 내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구 제도를 배워야 되는데, 자, 뭐가 있느냐? 소선거구가 있어요. 소선거구. 됐죠? 이 소자, 여러분들 쓸 줄 아는 소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중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대자까지 합쳐서 써버릴게요.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럼 이거 작을 소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작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 사이즈 또는 큰 사이즈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소선거구는 자, 요 도식을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 요 네모 사이즈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시다. 거의 똑같죠? 면적이 똑같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소선거구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를 선출합니다. 각각. 됐습니까? 이게 소선거구예요. 소선거구. 이게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선거구다, 뭐 중선거구다, 대선거구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말을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소선거구, 서송 뭐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중대선거구는 뭐냐? 여기서 그냥 4명을 뽑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선거구는 한 명 뽑기입니다. 한 명 뽑기.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 뽑기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중대선거구는 2명 이상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명 뽑기는 소선거구, 2명에서 4명은 중선거구, 그래서 5명이 넘어가면 뭐 대선거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요. 이 소선거구하고 중선거구 또는 소선거구, 대선거구 요 구별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요 중하고 대를 같이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소선거구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게 제일 멀어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먼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죠. 진짜 쉽게. 선거 운동을 하려면 차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차 타고 다녀야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가는 거하고 여기서 요만큼 가는 거하고 어디가 기름값이 많이 들까요? 여기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소선거구는 선거 비용이 중대 선거구에 비해서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들겠죠. 그리고 중대 선거구는 소선거구에 비해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양쪽을 구별했을 때의 특징 차이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소선거구에서 선거 비용이 안 들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듭니다. 드는데 이쪽이 더 이 특징상 많이 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소선거구는 선거구 관리가 선거구를 관리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관리하는 게 용이할까요? 어려울까요? 용이하겠죠. 좁으니까. 그리고 이 중대선거구는 선거구 관리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소선거구에서는 자, 한 명 뽑게요. 한 명 뽑게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뭐냐? 지역의 명망가가 유리합니다. 지역의 명망가가 유리합니다. 그 지역적 인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역적 인물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 좁은 동네를 그냥 자기 이제 지역구로 딱 삼는 거죠. 근데 이 중대선거구는 지역의 명망가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전국적 인물들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비교했을 때입니다. 선생님, 지역의 명망가는 여기서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쪽에 비해서 전국적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이쪽은 이쪽에 비해서 지역의 명망가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소선거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자, 새누리당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거의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시스템이고요. 근데 여기는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선거에서요, 거대 정당이 항상 유리해요. 어떤 선거에서건. 왜?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정당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명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군소정당. 군소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중대선거구에서는요, 정치 신인들에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정치 신인. 그 다음에 여기 소선거구에서는요,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했었던 오랜 기간에 걸친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막 부정부패 일으키고 비리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돼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렇게 특징을 구별해 놓으시고요. 여기 중대선거구에서 특징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하고 중대선거구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한 번 더 이쪽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구 제도에 비해서 또 뭐가 있느냐? 대표 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 결정 방식. 이 대표 결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소수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소수대표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수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다수대표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직능대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소수대표제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소수대표제라는 말은 소수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소수를 대표한다. 소수를. 다수대표제는 다수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다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수대표제하고 다수대표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수대표제는 뭐냐? 이거는 1등만 당선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1등만 당선되는 거예요. 1등만. 거의 대부분의 선거가 요걸 하죠. 소수대표제는 그게 아니죠. 1등이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등이 아니어도 당선될 수 있어요. 1등이 아니어도. 됐죠?
그러면 요 소수 대표제는 1등이 아니어도 당선되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이 돼도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고 다수 대표제는 1등만 당선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쪽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자, 보세요. 이 소수 대표제는 여러 명 뽑기 게임 있죠? 다수 대표제는 한 명만 뽑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소수 대표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 소선거구겠습니까? 중대선거구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명 뽑는 거예요. 여기는 율로 가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중대선거구와 연결되는 것은 뭐? 소수 대표제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소선거구와 연결되는 것은 뭐냐? 다수대표제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소선거구는 뭐? 다수대표제와 연결되고 그 다음 이 중대선거구는 뭐? 소수대표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요거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까요? 다시. 소선거구에서 한 명 뽑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거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한 명 뽑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커다란 지역구에서 4명을 뽑는 것이다. 됐죠? 그러면 이 중대선거구 또는 소수대표제는 이쪽으로 와서 그냥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자, 1등, 2등, 3등, 4등 당선자가 있다고 칩시다. 중선거구에서. 그러면 1등 당선자는 8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어요. 그리고 2등, 3등, 4등은 어떻게 되느냐? 10%도 되지 않는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6%, 5%, 4%, 이렇게 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등 당선자와 4등 당선자를 구별해 볼까요? 1등 당선자는 80%의 지지를 받았고요. 4등 당선자는 4%의 지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의회의원입니다. 그러면 1등이 화가 날까요? 4등이 화가 날까요? 누가 억울합니까? 4등이 억울합니까? 아, 난 1등이 돼야 되는데 난 4등밖에 안 했어. 국민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1등 당선자가 화가 나죠. 됐습니까? 왜? 4등 당선자하고 봤을 때 표의 값어치의 차이가 현저히 낮은 거죠. 한 명당.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의 그 지지표의 표의 값어치가 이 4등 당선자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어허.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 평등 선거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평등 선거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다수대표제는 뭐라고요? 한 사람 뽑기 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이 다수대표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별합니다. 상대 다수대표제가 있고요. 상대 다수대표. 그 다음에 절대 다수대표라는 게 있어요. 이 상대 다수대표는 다른 말로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둘을 여러분들이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포인트예요. 상대 다수대표제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 내가 선출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대 다수 대표제는 뭐냐? 지지율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지지율을 상관하지 않아요. 지지율 무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거죠. 무, 턱, 대, 고 1등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1등. 무턱대고 1등이에요. 됐죠? 반장 선거를 합니다. 그럼 한 반에 4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1등 당선자가 10명한테 지지받았어요. 2등 당선자가 9명한테 지지받았어요. 그러면 10명에게 지지받은 그 10명에게 지지받은 사람이 그냥 당선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절대다수 대표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각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과반수. 절대다수 대표는 뭡니까? 무조건 나는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1등이 되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찾으면 됩니까? 51% 또는 50.1% 이런 식으로 50%가 초과가 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절대다수예요. 과반수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 그러면 무턱대고 1등이 아니죠. 여기는 지지율, 득표율을 봐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다수 대표제에서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결선투표제가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그 다음에 선호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선호투표제. 요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뭐냐? 한 5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선거에서요. 이제 과반수를 차지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안 나왔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해요. 2차로 갑니다. 그래서 1차 때 1등, 2등이었던 사람만 딱 모아서 2차 투표를 해요. 그러면 3등, 4등, 5등은 밀려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1차에서 1등, 2등이었던 사람만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1등 거기서 이제 과반을 차지하면 이제 1등으로서 절대다수 대표제 하에서 이제 당선되는 거죠. 그 다음 선호 투표는 뭐냐? 1선호, 2선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호로서 누굴 찍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의 그 표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일정 조건 하에서 뭐냐? 두 번째 선호로서 찍은 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선호 투표제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는 결선 투표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호 투표제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요 상대 다수 대표제하고 절대 다수 대표제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대표성이 강할까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건 지지율이 어디가 높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대표성이 높다는 얘기는 지지율이 어디가 높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다수하고 절대다수 중에서 대표성이 더 많은 건, 대표성이 높은 건 상일까요? 절일까요? 절이겠죠. 그래서 절의 특징은 무엇이냐? 대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성이 높다. 이게 대표 결정 방식으로서 이 소수대표제하고 다수대표제를 제가 구별 한번 해드린 것입니다. 됐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여기로 가서 하고 지우고 여기서 수업하면 되겠군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소선거구, 중선거구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특징 차이 잘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대표 결정 방식 중에 어디랑 연동되는지 요거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되시겠죠? 자, 요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그죠? 이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저기다 이제 써놓기만 했었는데요.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 직능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이 직능대표제는 직업적 성격을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직업적 성격. 그리고 이 비례대표제는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자 볼게요.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지역구 의원 플러스 그 다음에 전국구 의원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구 의원은 여러분들 동네에서 막 국회의원 선거할 때 와가지고 저 뽑아주세요 막 이러죠. 그분들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지역구민 여러분 막 이러죠. 됐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유권자가 실제로 이 지역구 의원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국구 의원은 그게 아닙니다. 전국구 의원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선거, 투표를 하러 가죠. 그러면 내가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선호하는 정당에게 한 표를 또 던져요. 그러면 정당의 득표를 가지고 정당별로 의석을 다시 배분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구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국구 의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제. 그러면 비례대표제는 뭐냐? 여기다 쓸게요.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계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 뭐냐?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됐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말이 헛나갔어요. 됐거든요가 뭐예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이 54명이거든요. 54명? 그러면 이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을 때 각 정당별로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의원은 신경 쓸 게 없죠. 왜?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막 선거운동하고 유세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진짜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 의원은 이렇게 합니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1등에서부터 한 30등, 40등까지 이게 쭉 정합니다. 그러면 1등에 누구, 2등에 누구, 3등에 누구, 4등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각 정당에게 정당 득표율이 니네 정당은 15석이 나온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러면 비례대표 명부 작성했을 때 15등까지 적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까지가 딱 당선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만약에 30명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았다. 그러면 30등까지 당선되는 거고요.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 다음에 31등부터는 낙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전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특징이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1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지역구 의석률 반영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아이고 말이 깁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요,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술술 나와요. 두 번째 지역구 정당 득표율 반영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아유, 말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정당 명부식 또는 정당 투표식 비례대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 1번엔 의회 의원 선거를 할 때,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 그다음에 요거는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지역구 의석률 반영 비례대표제. 자, 이쪽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특정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정당의 의석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A정당이 총 100석 중에서 40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의원에서.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의 총수가 100명이라고 치면 그러면 100석 중에 또 40석을 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지역구 총 의석이요. 100석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구가 비례대표입니다. 전국구 총 의석이 100석입니다. 됐죠? 근데 이 중에서 특정 정당, A정당이 이 100석 중에서 45석이 당선됐다고 치자고요. 지역구 총 의석 100석 중에 45석을 차지했다. 그러면 45%의 의석률이 나온 거잖아요. 45%. 그러면 전국구 의원 의석 배분을 그 정당에게 다시 몇 석을 또 준다고요? 45석을 또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지역구 의석률 반영 비례대표제예요.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위헌적 요소들이 많죠.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면 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이 있어요. 당선을 지지한 사람. 그 다음 비당선인을 지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당선인을 지지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 후보에게 찍었죠. 그리고 제 표는 의석률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한 표가 또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은 몇 표로 계산됩니까? 몇 표? 두 표로 계산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당선을 지지한 사람은 의석률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표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과 비당선을 지지한 사람의 표의 값어치가 발생하죠. 표의 값어치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두 표로 계산되고 어떤 사람 한 표로 계산되니 당연히 이 지역구 의석률 반영 비례대표제는 평등선거의 위반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찍지도 않은 표가 갔죠. 그러니까 뭐냐? 난 후보를 찍었는데 정당 지지표로 갔죠. 그러니까 두 표로 계산됐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선거에도 논란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결론. 요 1번 제도는 평등선거 위반, 직접 선거 위반. 오케이.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구 정당 득표율 반영 비례대표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A 후보를 찍었어요. 근데 이 A 후보는 갑정당 소속의 후보예요. 그러면 저는 A 후보에게 한 표 던져요. 그러면 제 표는 정당으로 바로 지지가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후보들에게 찍었던 표에 정당 표가 또 가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죠. 자, 후보자를
선택 한 표는 소속 정당 선택 표로 재가공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후보자를 선택한 표는 소속 정당의 선택표로 재가공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득표율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선생님, 1번과 2번의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나죠. 여기는 당선인만 계산하잖아요. 당선인만. 근데 여기는 당선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표가 가거든요. 아니, 당선되지 않은 사람의 소속 정당에게도 표가 가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 보세요. 보세요.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표가 있겠죠.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표. 그 다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정당 소속을 지지한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지지한 표는 한 표를 행사하였지만 한 표 행사했지만 몇 표로 계산됩니까? 2표로 계산되는 것. 그다음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를 찍은 표는 정당으로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표? 한 표로 계산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당 소속으로 나오면 2표.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한 표로 계산되니 이거는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2번은 평등선거 위반인 거죠. 그 다음 내가 그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지한 표로 가공됐죠. 그러므로 이거는 직접선거의 위반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1번과 2번 제도는 모두 평등선거, 직접선거의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위헌이죠. 그래서 결국 3번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3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됐죠? 여기는 보세요.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선호하는 정당에게도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표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죠? 후보자 찍은 표. 그래서 당선이 나오고요. 근데 정당 지지표를 다 더해서 정당 득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평등 선거, 그 다음에 직접 선거의 논란을 해소하게 된 것이죠. 됐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직접 선거 논란이 또 있어요. 뭐냐? 정당의 지지표를 던졌어요. 근데 정당 지지표를 다 더했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예를 들어서 30석이 됐다. 비례대표 의원이. 그러면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데 그 비례대표 후보들 있죠. 후보는 내가 찍었나요? 후보? 안 찍었죠. 후보는 또 정당이 알아서 그냥 또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할 때에 직접 선거 논란의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강의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인 2표가 아니라 1인 3표를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표는 후보에게, 두 번째 한 표는 정당에게, 또 다른 한 표는 비례대표 후보에게 또 이렇게 해서 1인 3표를 하자. 독일처럼 뭐 이러한 것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오늘 한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쪽으로 이거 옮길 게 없군요. 제가 지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선거구. 근데 대표 결정 방식. 대표 결정 방식으로서 소수대표제, 다수대표제,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직능대표제라는 게 있다. 됐죠? 이 직능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할 때 이 직능성, 직업적 특징을 반영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책을 잠깐만 볼게요.
자, 보시면 66페이지 선거에서 하단부에 선거구 제도가 있죠.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대표자 결정 방식으로서 다수대표, 소수대표, 비례대표, 그다음에 직능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얘기 나오고요. 선거의 기능으로서 대표자의 선출, 그다음에 대표자 및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여, 여론을 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요. 하나만 더 부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부연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과대대표라는 말이 있고요. 과대대표, 과소대표라는 말이 있어요. 과소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대대표라는 말은 이겁니다. 득표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석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소대표도 득표율과 그 다음에 의석률이 있어요. 그럴 때 과대대표는 실제로 얻은 표, 득표율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의원을 배출한 그 비율을 따졌을 때 과대대표는 의석률이 큰 겁니다. 의석률. 근데 과소대표는 득표율이 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A당이 있어요. B당이 있어요. C당이 있어요. D당이 있어요. 자, 이럴 때 A당의 후보가 나왔고요. B당의 후보, C당의 후보, D당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당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A당 후보는 48%. B당은 40%. 그 다음에 C당은 뭐 8%. 그 다음에 D당은 얼마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A, B, C, D는 다 어떻게 됩니까? 요 48%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되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A당은 실제로 보면은 득표율과 의석률을 봤을 때 의석률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군소정당들은요. 득표율이 더 높아요. 의석률보다. 그래서 그걸 과대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대대표는 어디서 나오는 특징이냐? 이거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나온 특징입니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이 소선거구제에서 의석률 득표율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과소대표도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에서 나옵니다. 선생님 왜 이런가요? 이거죠. 소선거구제 하에서 거대 정당에게 나타나는 특징. 됐습니까? 네, 과소대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군소정당에 나타나는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74페이지군요. 74페이지에 어디입니까? 4번 문제군요. 4번.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선거구당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어렵다. 이거는 소선거구제. 그렇죠? 아니죠. 중선거구제 그리고 소수대표제를 얘기합니다. 기억,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 사표라고 하는 건 죽은 표, 당선되지 않은 사람의 지지표 이런 게 사표죠. 그럼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많이 듭니다. 디귿 군소정당의 난립 시 전국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맞죠? 사표라고 하는 건 죽은 표란 뜻이에요. 사표 심리는 뭘까요? 내가 지지한 사람의 표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 나는 좋은데 저 사람 찍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사표 심리. 알겠죠? 그래서 어떤 뭐 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게 사표 심리라는 것도 있죠. 자,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가에서 당선자 결정 방식은 다수대표제에 의한다. 아니죠. 소수대표제. 중선거구니까. 그 다음 2번.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죠. 틀리고. 3번. 나보다 가에서 양당제 구도가 나타난다. 양당제 구도는 소선거구제겠죠. 소선거구제. 그 다음 4번.
가보다 나에서 전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낮죠. 지역적 명망가 중심입니다. 여기는 5번. 나에서 다로의 변화로 인해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유리해진다. 맞죠? 왜? 여러분들 이 비례대표제는요.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정당의 공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정당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의 정책이 제대로 입안이 돼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죠. 그래서 군소정당에 유리한 건 뭐냐? 요거 정당 명부지 비례대표, 그 다음에 중선거구 이런 것들이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요 소선거구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 자료에서 자신이 선택한 선거구제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과 그 학생이 선택한 선거구제. 자,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그 선거구제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로 하십시오. 갑니다. 사표 발생을 줄인다. 그러면 갑을 병정 무가 있어요. 사표 발생을 줄인다. 그러면 O라고 했습니다. O.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중선거구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소선거구제. 이거는 중선거구제,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이거 중선거구제겠죠? 오케이. 그러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면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 됐죠? 그럼 소선거구제, 요게 맞네요. 그쵸? 근데 중선거구제는 요게 맞죠. 요게 맞고, 그 다음에 중선거구제, 요거 맞고. 그쵸? 요렇게 이루어지네요. 그 다음.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소선거구제가 O라고 하겠죠. 소선거구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선거구제는 요게 맞죠. 됐습니까? 요게 맞고 그 다음 다수당의 출연이 용이하며 전국 안정 가능성이 높다. 이건 소선거구제겠죠. 그래서 소선거구제 O. 네, 요거는 잘못됐죠. 그래서 다 맞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4번. 정소선거구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리하시면 제가 마지막 도표 정리 조금 신경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요. 잘 이해하는데 도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요도 이렇게 했고요. 사표 많이 발생, 적게 발생. 그다음에 득표율과 의석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신인, 후보자 파악, 선거 비용, 그 다음에 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제가 항목별로 한번 나눠서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봤다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런 것들 잘 활용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제가 선거 관련해가지고 요만큼을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안 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요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좀 어려운 거 했는데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